네, 새누리당이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의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젯밤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이른바 엄살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YT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선거를 앞둔 민심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YTN에서 실시한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곳, 경기, 수원, 전북까지 모두 10곳입니다. 서울은 지역구별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새누리당 김동성,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36.2%,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랑을입니다.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 34.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31.7%로 3%포인트 차이입니다. 서울 강서울은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 45.5%,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 30.3%, 두 후보의 격차는 15.2%포인트입니다. 서울 강북을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열 후보가 28%의 지지를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45.2%로 앞서갑니다. 서울 관악을입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5.9%,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29.2%, 국민의당 이행자 후보 19.3%입니다. 수원 세 곳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원갑은 새누리당 박종희 후보 32%,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후보 38.9%, 국민의당 김재기 후보 10.3%를 얻었습니다. 수원정은 새누리당 박수영 후보 27.7%, 더불어민주당 박강훈 후보 34.6%로 5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수원무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29.5% 지지율을 얻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45.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두 곳을 더 보겠습니다. 전주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25.7%,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 38.8%,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17.3%로 나왔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 17.5%,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25.8%, 무소속 강동원 후보 23.7%로 세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으며 5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께 오늘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관심을 가는 지역, 먼저 어느 곳 보시겠습니까? 저는 전주을 쪽에 눈길이 가네요. 전주을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예. 물론 뭐 좀 차이는 많이 나네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 지금 전번에는 보면 이정년 그 새누리당 의원이죠. 그 이제 예. 그때는 순천 곡성이 쪽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다 이랬는데 또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여러 곳이 돼요. 뭐냐면 예. 대구에는 또 수성갑에는 김부겸, 김문수, 김부겸 이 두 양반이 두 분이 이제 거기서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또 부산에도 말이죠. 예. 북강서갑에서 예.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하고 지금 전재수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기서도 굉장히 또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이 톡같이 무너지는 양상. 그 영호남이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 많아졌다. 예. 이것은 말하자면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 지역적인 지역주의랄까 정치적 지역주의 이런 것이 좀 이제 점점 그 색깔이 옅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이번에 전주을에도 정운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다. 이 사실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물론 지금 보니까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얼마가 나오냐 25.7% 나왔으니까 예. 과거에 새누리당 이러면 호남 쪽에 뭐 전부 거의 10% 이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두 자릿수 그것도 높은 쪽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어느 지역 글쎄 일단 보시겠습니까? 뭐 저기 전북 지역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우선 수도권의 서울 지역의 관악을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관악을 지역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여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이 여당 성향의 정당이 말이죠. 예. 지난 이제 해 4.29 재보선 때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정동영 후보가 나왔었고 예. 이번에도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가 그때 같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작년 그 재보선 때도 표가 갈렸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야권의 표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35.9%고 예. 더민주의 정태호 후보가 29.2%고 국민의당의 이행자 후보는 당시 정동영 후보하고 같이 탈당했어요. 이번에 예.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예.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합치면은 지금 이 오신환 후보의 35.9%를 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뭐 4월 4일 날 어제 이제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일화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효과는 반감되겠죠. 뭐 상당히 단일화의 효과는 퇴색되겠으나 아직도 단일화가 그래도 이제 시도해 볼 만하다고 야권이 판단한다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이 야권의 분열이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지는 결과거든요. 예. 현재 서울 지역이 49석인데 49석 중에서 경합적이 거의 25 내지 6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이 122석에서도 거의 58석 정도, 56석 정도가 경합 지역이에요. 그런 예. 거 보면 역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선거 판세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지대하다.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관악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야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단일화를 끝까지 좀 추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끝까지 아마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단일화로 붙이고 싶을 텐데 이게 사실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18대 총선 때는 그때 이 전국 잠재 수도권 111개 이제 선거구 중에 새누리당이 그때 거기서 81석, 예. 그때 야당이 몇 석을 했냐면 야권 전체가 27석 했어요. 예. 이렇게 됐던 것이 19대 때 저 연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112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야당이 69곳. 예. 근데 여당은 43곳 이렇게 예. 됐거든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 뭐랄까 미련을 지금 버릴 수가 도저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또 국민의당이라는 상당히 또 저 강적이 등장함으로써 더불어당으로서는 이 안팎으로 지금 이 뭐랄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현재는 이 선거도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야권 단일화 이건 이제 그게 잘 안 될 것 그런데요. 같네요. 예. 예.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느 당이 뭐 여권 성향이 4 그리고 여기가 3,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구도 아닙니까? 4, 3이면은 2랑 3이랑 합치면은 4를 이기니까 5가 되니까 이기니까. 근데 이건 산술적인 합산인데 그렇죠. 그 2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꼭 3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의 새정치 이거는 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그런 지지를 해서 내가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합친다. 그게 가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러한 함정이 있는 거죠. 특히 예. 국민의당이 처음에 이제 내세웠던 것이 중도 개혁 정당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거대 당합 체제를 깨겠다 거대 정당에. 그래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금도 양당을 비판하는 게 거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에요. 국민의당은.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성향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슈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바뀐 유권자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할 수가 있고 국민의당을 반대로 기존에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해 왔는데 즉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당내의 그 친노 패권주의에 관련된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야권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찍긴 싫고 그런데 국민의당이 나왔으니까 이걸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이제 단일화되면 그런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단순 계산 속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중도층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아무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보다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만약에 이 단일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유권자가 많다고 보는 게 논리적 정합성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4대 3대 2의 경우에 예. 새누리가 4, 더불어민주가 3, 국민의당이 2일 경우에는
상당히 박빙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단일화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인데 이 국민의당이 뺏어가는 표가 정당표를 볼 때만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많이 떨어지는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 비해서 더불어당은 비슷하게 가고 또 국민의당은 올라가 상승세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이 새누리당의 그간의 공천 과정에 뭐 여러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실망한 그 중도 보수랄까 이런 측에서 이런 유권자층이 국민의당으로 오히려 정당 예. 지지도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 더불어당은 뭐라고 이제 나섰냐면 이미 이제 뭐랄까 연대가 좀 어려워지니까 예. 유권자가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죠.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면요. 지금 예. 정당 간의 연대는 뭐 국민의당은 애당초 부정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당의 연대를 계속 주장해 왔으나 지금 뭐 일단 지역 간의 후보 단위라도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어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당 연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연대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이 후보 간의 단일화 변수는 역시 전 크다고 봐요.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퇴라고 안 써 있으면은 유권자들이 그걸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사퇴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렇죠. 표가 반감되는 거예요. 예. 단일화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승패를 갈랐던 격차보다 사표가 더 많았던 더 많은 적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노회찬 후보하고 저기 기동민 누굽니까 기동민 후보. 기동민 후보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역시 산술적이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정치 공학적인 얘기지만 선거 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워낙 경합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 워낙 경합적이 많은 상태에서 아무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차피 야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말씀처럼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국민의당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만약에 단일화되면 이 국민의당 지지했던 표가 새누리당으로 간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예. 그런 표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표라는 건 다양하니까. 근데 어쨌든 경합적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뭐 단일화의 그 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단일화 야권은 지금 단일화 얘기고요. 여권은 어제 갑자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 과반도 못 얻겠다라고 하면서 긴급회의도 소집하고 뭐 그랬답니다. 자, 이거를 바라보는 또 야당에서는 이거 뭐 엄살 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엄살이란 부분이 좀 있긴 있겠지만 아마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야권 분열 덕분에 휘파람 불면서 뭔가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앉아 있어도 상당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면서 사실은 좀 방심했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오만했거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여러 아주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노출했거든요. 공천파동이 있었죠. 그래 놓고 난 뒤에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5, 6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지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라든지 이런 오만 또 영남 쪽에 우리 지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오만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전통적인 텃밭이라던 PK에서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긴급 투입돼야 할 정도로 예. 자기들이 스스로 긴급 투입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기도 표심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고 예. 이렇게 되면 60대에서 뭐 저도 60대입니다만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지지 계층이 뭐 더불어민주당은 안 찍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표를 포기할 수 있죠. 귀찮아. 투표장 내가 왜 굳이 가서까지 그 사람들을 미운 사람들 내가 지지해줘야 되겠어. 이런 기분은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져. 5, 60대에서 이제까지 투표율이 뭐 20, 30대가 낮고 5, 60대가 투표율이 높은 데다가 지금 또 전체 인구 구성비에서도 20, 30대보다는 5, 60대가 많다. 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5, 60대가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면 예. 더더구나 거기서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면 치명적으로 당하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점을 이제 아마 위기감을 거기서 갖고 지금은 이제 분발해야 될 때라 해서 일부러 이제 긴급 선대위까지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 유권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려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위기감도 분명히 느낄 거고요. 처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일반적인 전망들이 200석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200석은 개헌 확보선이라요. 예. 확보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180석은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지금 이제 과반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을 이제 새누리당 자체가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과반을 못 될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60대 이상의 그 적극 투표층이 지금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유권자 분포는 23%예요. 가장 예. 높아요. 아하. 60대 이상이니까 60대, 70대, 80대 합친 거겠죠. 예. 그런데다가 60대 이상의 적극 투표층이 72.8%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투표를 적게 하리라는 그 추론은 예. 가설은 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말이죠. 단지 워낙 새누리당이 공천에 있어서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60대 이상이 기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60대가 이제 과거처럼 그냥 노령층이 아니라 상당히 젊은 60대라는 말들을 그렇죠. 많이 해요. 예. 과거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 80년대 학번들하고 같이 다닌 세대들도 있어요. 복학해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마냥 새누리당을 찍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여권으로 집중된다라고 할 근거도 약하긴 약하나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60대 이상이 높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고 또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그러한 전략은 어떤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더 양면성이 있으나 예. 더 강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새누리당은 마음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최소한 160석 이상은 올려야 된다. 그래야 뭐 현 지도부도 거기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위상을 지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160석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과반 이거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뭐 과반이야 뭐 이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160석을 우리는 넘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위기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요, 50대, 60대, 특히 영남 그리고 수도권의 5, 60대들이 투표 포기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할까요? 이 이른바 앓는 소리가 통할까요? 어떻습니까?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아주 막판에는 역대 대개 이제 선거의 하나의 경향성을 볼 때요. 선거를 상당 기간 앞둘 땐 대개 자신들의 의석을 부풀립니다. 그래야지 자신감을 유권자에게 보일 수 있고 저 정당에게 투표를 할 수 하면 사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가 지금 한 석 달 남겨놓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뭐 과반은 물론이고 뭐 저기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18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선거가 이제 8일 남았잖아요. 이제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확보할 것 같지 않다 의석을 그래야지 자신들 지지했던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집토끼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당도 지금 뭐 110석커녕 뭐 100석도 얻기 어렵다 그러는데 전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건 각 당의 전략인 측면인 것이고 그 전망이 뭐 엇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새누리당이 전 압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만 수도권이 지금 122석인데 경합 지역이 지금 뭐 59석인가 그래요. 야권 분열. 예, 이거는요. 지금 게다가 이번 선거 어떤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없어요. 어떤 뭐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지금 진부하게 들리는 면이 있고 말이죠. 뭐 과거에는 뭐 4대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뭐가 있었어요. 관통하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람이 형성될 수가 없고 이슈가 없고 어떤 거 의제 설정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결국은 선거공학적인 거. 갈라지는 게 합치면 이게 낫지 않겠냐.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은 8일 남았습니다만 무슨 변수가 또 돌출할지 모르겠으나 선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거 이슈가 없고 야권 분열로 돼서 선거 구도가 짜여지는 선거는 거의 찾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수 그 5, 60대는 확실히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면 위기감 때문에 그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한다는 효과가 말씀이시군요.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자,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예. 했는데 뭐 앞으로 이 선거를 가를 어떤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최 교수 말씀 그대로 사실은 이제 뭐 단일화나 아니냐 이 분열의 이 영향이 새누리당에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더불어당에 어떤 손실을 나타나 이거지. 예. 지금 그 내세우고 있는 뭐 공약이랄까 이게 예. 정책이랄까 이게 세 가지 만약 굳이 크게 구분한다면 하나는
새누리당은 일자리 우선의 성장, 예.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면 더불어 성장, 저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 당이 모호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말하자면 정책 공약들이 특별하게 차별이 없다는 차별화되는 게 거예요.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분열 이런 것이 가장 큰 좌우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남 지역에서 이제 반문재인 정서라는 거, 이른바 반문 정서나 반친노, 반노 정서라는 게 그게 상당히 지금 호남 유권자들에겐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선거 이제 종반에 오면서 중반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추스리느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의석을 많이 얻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짧게 제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게는 가는 게 좋고 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안 가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진권 경희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